배가 섬에 접안했습니다. 작은 부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에 배를 대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내려가서 사진 찍으세요. 배경이 예쁘잖아요. 그래. 할머니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워.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섬에 완전히 내려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큰아들의 외침과 함께 배가 급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씨가, 효서가, 엄마를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팬텀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70세의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리고 재산을 뺏으려는 자식들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복수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아쉽거나 절실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가족을, 특히 부모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일.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이른 아침 6시, 박미숙 할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71살.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주름 깊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작은 창고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안정숙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파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0년 넘게 기사식당을 운영하며 익힌 솜씨였죠.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손자 준혁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학교 가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중학교 2학년인 준혁이는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마저도 요즘엔 할머니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안정숙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명품 잠옷을 입은 그녀는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끓이셨어요? 전 속이 안 좋아서 미역국이 먹고 싶었는데. 아, 그럼 내가 지금. 됐어요. 전 그냥 빵 먹을게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더니 스마트폰을 보며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쟁반에 자신의 아침을 담았습니다. 찬밥에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을 들고 작은 창고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큰아들 최민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회사 만년 과장인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차리셨어요? 응, 식탁에 다 있다. 근데 엄마는 왜 방을 하세요?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겉으로는 다정한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아들의 시선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방에서 편하게 먹을게. 너희들끼리 먹어라.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효자처럼 굴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그 말을 믿고 따라왔던 자신이 지금은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곤거리는 목소리.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이가 드시니까.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하자, 박미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혹시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사람을 봐온 할머니였습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이 있었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창고방에서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가면 애들 너무 믿지 마.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당시 할머니는 화를 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요?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1년 전 친구 순자에게서 받은 것이었죠. 미수가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 해. 나도 요양원 상담사 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치매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대.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 그때는 순자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켜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작동이 잘 됐습니다. 밤 10시 할머니는 불을 끈 채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또다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근데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둘째 아들 효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식당 정리하면서 꽤 모으셨을 텐데. 그 돈으로 내 치킨집 살릴 수 있을 텐데. 형,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야, 그게 쉬운 일이야? 엄마가 그냥 줄 것 같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저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어머니 치매 걸리신 것 같다며 그럼 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며느리 안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알아봐요, 여보. 우리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 혼자 그 많은 돈 가지고 계셔봤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느라 쓴 돈. 그래도 남은 55억.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이 지금 어머니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작은 기계를 보며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저 아이들이 그런 마음인지.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도.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내 자식들은 그렇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박미숙 할머니는 긴 밤을 잠 못 이루며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른한 살로인의 가슴에 차가운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부엌에 나와 있을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부엌이잖아요.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잠깐 헷갈렸나 보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엇을 찾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뭔가를 눈치챈 듯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할머니는 또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아가, 밥 먹었니? 손자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나? 할머니가 깜빡했네. 준혁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TV를 켜지 못하는 척하면서요.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아까까지 됐는데. 어머니, TV 리모컨이잖아요. 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돼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실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진짜 이상하셨어요. 아침에 부엌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인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그래, 정확히 진단받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재산 관리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산 관리, 법적으로.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심해진 척했습니다. 내 통장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할머니는 서랍을 뒤지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아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통장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 내가 그랬나? 내가 자꾸 잊어버리네. 큰아들 민식이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도 통장 어디 갔냐고 5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럼 병원 예약해야겠네. 정신건강의학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빨리 진단받으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 같이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감시하자는 거야? 감시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외출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해도, 친구 순자를 만나러 가려고 해도 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필요한 거 사다 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어머님,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감히 시어머니를 가두려 드는구나.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쓰던 작은 방에서 더 작은 창고방으로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준혁이가 이제 중학생이라
방이 필요해서요. 어머님은 이 방 쓰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창고 아니냐? 창고였는데 정리했어요. 침대도 놨으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좁고 어두운 방을 바라봤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짐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욕을, 이 수치를, 이 배신을.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먼저 먹을게요. 어머님은 나중에 드세요. 왜? 나도 지금 먹으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어머님 약해시는 시간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할머니와 함께 밥 먹기 싫다는 뜻이었죠.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좁은 창고방에서 식은 밥과 찬 반찬으로 저녁을 먹는 할머니. 문틈 사이로 거실의 환한 불빛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싱거운 국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들켜서는 안 됐으니까요. 밤이 되면 할머니는 조용히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화분 속에, 시계 속에, 액자 뒤에, 찬장 안에. 곳곳에 숨겨둔 5개의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둘째 효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는데. 왜? 알아내야 하지 않아요?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 형도 참. 어머니 치매 심해지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이어폰을 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럴 수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미리 알아서. 만약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당했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연기는 갈수록 완벽해졌습니다. 때로는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고, 때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래, 할머니는 토요일인 줄 알았네. 준혁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자에게까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일부러 약을 먹는 척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아, 미안하다. 손에 힘이 없어서. 휴, 정말.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약을 주어 다시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는 그 약을 입에 넣는 척 하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치매약이라며 준 그 약. 할머니는 성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치매약이었습니다. 아직 치매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약을 먹이려 하다니. 2달째 할머니는 더욱 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배회하는 척하고 가끔 헛소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여보가 날 부르는데. 밤중에 할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아요. 며느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꿈을 꾼 건가?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여보, 이거 심각한데요. 환각까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내일 당장 병원 가봐야겠어.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밤에 나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요양원. 그 단어가 할머니의 귀에 꽂혔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가려는 거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지.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좋아, 계속 그러렴. 너희들 계획을 다 보여줘. 내가 다 기록하고 있을 테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친구 순자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그날을 위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의 치매 연기는 이제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식들의 태도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자식 3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식, 둘째 효석, 그리고 막내딸 미나까지. 할머니는 창고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분 속에 숨겨둔 녹음기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형, 나 진짜 힘들어. 치킨집 완전히 망했어. 빚이 3천만 원이야. 둘째 효석이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떡해. 나도 상황 안 좋아. 형, 어머니 재산 좀 알아봐야 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 조심해야지. 섣불리 움직이면. 뭘 조심해요? 어머니 치매 걸리셨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 안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나는 어떻게 생각해? 큰아들이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엄마가. 미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야, 너 이혼 위기라며? 위자료 생각 안 해? 그건 그렇지만 됐어. 내가 말리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막내딸은 결국 침묵했습니다.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동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어머니 통장이 어디 은행에 있는지 아는 사람? 아마 신한은행일 거야. 그쪽에서 오래 거래하셨으니까. 비밀번호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치매 진단서 받으면 법적 대리인 지정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겠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배신감으로.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도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근데 어머니 식사는 계속 따로 하시게 해야 하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아가씨. 저희가 식사할 때 어머니가 계시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헛소리도 하시고. 그래도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가씨가 여기 살아봐요. 하루 종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짐으로 여기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가족들은 모두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만 창고방에서 배달음식 용기에 담긴 싸늘한 밥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식사 가져다 드렸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쟁반을 툭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쟁반을 내려다봤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듯한 차가운 밥,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물 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따뜻한 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할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복수를 위해서라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그래서요? 어머니, 재산으로 요양원 비용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할 텐데. 하긴,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계속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 생활이 없잖아요. 할머니는 녹음을 듣다가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자식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나처럼 외로운 노인이 또 얼마나 많을까.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야. 그리고 나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 다음 날 할머니는 몰래 휴대폰으로 친구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조용히 말할게. 미수가,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근데 부탁이 있어.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없니? 변호사. 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증거는 많이 모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았어. 내가 아는 박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그 사람 믿을 만해. 고마워, 순자야. 너만 믿는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녹음기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석 달 동안 모은 증거들.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들. 자식들이 나눈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음모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노트에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꼼꼼하게 빠짐없이 40년 넘게 장사하며 익힌 장부 정리 습관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을 너무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세울 거야.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결심처럼 차갑고도 단단하게. 4개월째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외출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나 시장 좀 가려고. 어머님 상태로는 위험해요.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나 그 정도는 아니다. 어머님,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존댓말 속에서도 반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사람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모욕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혁이만이 유일하게 할머니에게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는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우리 준혁이. 할머니는 괜찮단다. 할머니, 정말 치매 걸리신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그 아이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할머니 가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을까? 하지만 준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준혁아,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추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혁이. 내 마음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넌 그냥 착한 아이로 잘 자라다오.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그날 밤 또 다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형, 진지하게 물어볼게. 어머니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둘째 효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형은 좋겠다. 회사라도 다니지. 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할머니는 녹음을 듣다가 손이 떨려서 이어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살 것 같냐니. 저 자식이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야. 할머니는 노트에 그날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발언자.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닷새 후 할머니는 드디어 순자의 소개로 박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 간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모든 녹음 파일과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네 달 동안 모으신 거예요. 50대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노인 학대, 재산 침탈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치매가 아니시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였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걸? 한 달 전에 몰래 다녀왔습니다. 순자가 도와줬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71살의 노인이 이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했다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재산 55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센터 같은 곳에요. 자식들한테는 1원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괜찮습니다. 그 돈이 저런 불효 자식들 되돌리는 것보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존엄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느리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찾아다녔잖아요. 미안하다. 길을 잃어서. 정말, 그러니까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4달. 그날을 X표시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진실의 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4년 서울 영등포의 작은 기사식당. 40대 초반이던 박미숙은 그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매출 60만 원. 좋아, 조금씩 늘고 있어.
젊은 시절의 미숙은 하루 매출을 세며 작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100만 원 모았어. 민식이 대학 등록금 절반은 됐어.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순간들. 남편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하는 거지. 애들 잘 키우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미숙 부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골라 식당으로 가져왔습니다. 5시부터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6시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이고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 입어도 미숙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10시에 문을 닫으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잠들기 전에는 꼭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민식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잠든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미숙은 속삭였습니다. 1년, 2년, 10년. 시간은 흘렀습니다. 미숙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큰아들 민식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서울대는 아니지만 좋은 학교야. 그래, 잘했다, 아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미숙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평생 중학교밖에 못 나온 미숙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등록금 5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숙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둘째 효석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막내 미나도 대학에 갔습니다. 미숙과 남편은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빚 한 푼 없이 오직 땀으로. 여보, 우리 해냈어. 애들 다 대학생 만들었어. 그래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 같이 한 거지. 이제 애들 졸업하면 우리도 좀 쉴 수 있겠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졸업하면 취직 준비를 도와야 했고, 취직하면 결혼 준비를 도와야 했고, 결혼하면 집 마련을 도와야 했습니다. 2007년 큰아들 민식이가 결혼했습니다. 미숙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됐다, 아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민식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미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그 효자 같던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2012년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수술하면 나을 거예요.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돈은 물처럼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2년간의 투병 생활. 그 기간 동안 자식들은 가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미숙 혼자 간병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일이 바빴어. 주말에 올게요. 괜찮다, 아들.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하는데 좀 더 자주 와줄 수는 없을까? 201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푹 쉬세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들, 너무 믿지 마.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식들의 변화를 느꼈던 거겠죠.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큰아들 민식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들 가정도 있는데. 엄마, 제발 같이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렇게 해서 미숙은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도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 좀 피곤해서요. 그래, 할게. 그리고 빨래도 좀. 어머님 빨래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했습니다. 식모가 된 기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3년째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지 뭐. 얼마나 있으세요? 혹시 관리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미숙이 경계하기 시작한 것은 사람을 오래 본 미숙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조심해라. 저 눈빛은 진심이 아니다. 4년째 친구 순자가 충고했습니다. 미숙아, 조심해. 요즘 자식들한테 재산 털리는 노인들 많아. 너도 대비를 해야 해.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아. 내가 키운 애들인데. 그렇게 믿다가 큰 코 다쳐. 녹음기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그때는 순자의 말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받아두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리고 5년째 미숙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몰래 재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너무 믿지 마. 순자의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조심해. 그날 밤부터 미숙은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넉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흘렀는지도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꿈은 없었습니다. 내 행복도 뒤로 미뤘습니다. 오직 자식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7달째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상상도 못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자식 3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식, 둘째 효석, 막내 미나, 그리고 큰며느리 안정수까지. 4명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고방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분 속 녹음기도 켜져 있었습니다. 형, 이대로는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둘째 효석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그래도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형도 답답하지 않아.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으려고 병원 3곳이나 갔는데 다들 더 지켜봐야 한대잖아. 그러게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을 3곳이나 갔다고 자신 몰래? 여보,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며느리 안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효도 여행 어때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갑자기 무슨? 들어봐요. 요즘 치매 환자들 실종사고 많이 나잖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큰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여행 가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머니가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실종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에, 언론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그럼 우리는 효자 소리 듣고 어머니는, 며느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보다는 당황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 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고, 형은 회사에서 잘릴 위기고, 미나는 이혼하려는데 위자료가 필요하잖아. 둘째 효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형,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사회가, 경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키운 저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서해안 쪽에 무인도들 많잖아. 거기 중에 하나. 사람이 잘 안 가는 곳 있을 거야. 무인도. 응, 거기 모시고 가서 배에서 잠깐 내리게 하고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거지. 그럼 어머니는? 누가 발견할 때까지. 아니면, 효석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영원히. 할머니는 벽에 기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반대야. 막내딸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오빠들, 이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엄마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너 위자료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미나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에서 양심을 느꼈습니다. 아직 막내는 괜찮은 건가? 미나야, 너도 한몫 받을 거면서 왜 이래? 난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는. 그래, 그럼 넌 빠져. 우리끼리 할게. 오빠, 됐어, 미나야. 내가 말리지만 않으면 돼. 모르는 척만 해줘. 미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 그날 같이 안 갈래. 나는 빠질게. 알았어. 대신 입 닫고 있어. 알았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막내딸도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반대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동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언제?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씨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효도 여행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실종 신고는? 당일은 안 해.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날 아침에 하는 거야. 그래야 자연스러워. 알았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할 때 최악의 경우 요양원에 보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줄은 무인도에 버리다니.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하게 울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 뭘 했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는데, 그런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리겠다고? 죽게 내버려 두겠다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당장 만나야 해. 급해.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는 또 한 번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큰일 났어. 애들이. 할머니는 어젯밤들은 대화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듣는 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자식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 안 돼. 실행하기 전에는 미수범으로밖에 처리 안 돼. 증거도 약해. 그럼 어떡하려고? 순자야, 내가 부탁이 있어.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진짜로 무인도에 갈 거야. 애들이 계획한 대로. 뭐라고? 미쳤어. 들어봐.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돼. 노인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미숙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근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김용만 선장님한테 미리 연락해놨어. 박 변호사가 소개해줬지. 그분이 그날 근처를 지나가실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미숙아. 순자야, 나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엄청 무서워.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 아이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알았어. 내가 최대한 빨리 구조되도록 할게. 이틀 후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바다 구경 가요. 바다? 네, 효도 여행이에요. 날씨도 좋다고 하고 어머님 기분 전환하시게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는 순진한 노인처럼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도 끝까지 가주마.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세상에 다 보여주마.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배낭을 준비했습니다. 물, 비상식량, 손전등, 호루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방수 케이스에 넣은 휴대폰과 녹음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지. 엄마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박미숙이 누군지.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달빛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처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날치고는 너무 아름다운 날씨였으니까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1살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출발해야 해요. 며느리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응, 알았다.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준비해둔 배낭은 옷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였습니다. 여보,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무섭긴 한데. 해야 하니까요.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거실로 나가자 큰아들과 둘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바다 구경 신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아들. 어머니, 차에 타세요. SUV에 탔습니다.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고 큰아들이 운전석에, 둘째와 며느리가 옆에 탔습니다. 막내딸 미나는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빠진 것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도 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저 밝은 태도가 모두 연기라는 것을. 엄마, 목마르시면 말씀하세요. 물 있어요. 고맙다.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 2시간을 달려 서해안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배로 갈아탔습니다. 어머님, 배 타세요. 조심하시고요. 응, 할머니는 천천히 배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무인도였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섬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좋죠. 그러네. 어머니, 저기 가서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요. 배가 섬에 접안했습니다. 작은 부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에 배를 대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내려가서 사진 찍으세요. 배경이 예쁘잖아요. 그래, 할머니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위가 미끄러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섬에 완전히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큰아들의 외침과 함께 배가 급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씨가, 효서가, 엄마를 두고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는 연기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노인처럼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섬에 남겨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떨렸습니다. 정말로 날 버렸구나.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내가 모든 걸 바친 그 아이들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애들을 믿으면 안 됐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배낭을 꺼냈습니다. 옷 사이에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방수 케이스 덕분에 멀쩡했습니다. 춘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춘자야, 계획대로 됐어. 나 지금 섬에 있어. 김용만 선장님께 연락 부탁해.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둘러봤습니다. 크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바위와 잡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 있었지만 그늘이 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위 그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비상식량은 정말 급할 때를 위해 남겨둬야 했습니다. 3시간째 할머니는 멀리서 배 한 척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돌아온 건가? 아니면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낚싯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김용만 선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는 안 했습니다. 혹시 다른 배가 볼까봐. 배가 가까이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강인해 보이는 남자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춘자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빨리 타세요. 할머니는 배에 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할머니, 정말 자식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는 섬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섬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배는 순자의 집이 있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의 항해 끝에 작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춘자가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춘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나 생각보다 강해. 춘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용만 선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증인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본 걸 다 증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장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춘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미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춘자야.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친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결연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응, 춘자야, 사실은.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7달 전부터의 모든 것을.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것부터 증거를 모은 것까지. 모든 진실을. 춘자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용만 선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치매가 연기였다고? 응, 1달 만에 다 눈치챘어.
애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근데 확실히 하고 싶었어. 증거를 모으고 싶었고. 미수가, 너, 정말. 나 40년 넘게 장사했어. 사람 보는 눈 있어. 한 달 만에 애들 본심을 다 봤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녹음기들을 꺼냈습니다. 5개의 작은 녹음기. 그리고 노트. 7달 동안의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야? 응, 애들이 나눈 모든 대화.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있어. 순자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해 봤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논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잖아. 순자는 녹음을 끄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수가 이걸 혼자 다 견뎠어. 7달 동안? 견뎌야 했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정말 대단해, 너. 김용만 선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존경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무사합니다. 이제 법적 절차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당장 만나시죠.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순자야,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자의 작은 방에서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7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한편 큰아들의 집에서는 여보, 정말 괜찮을까?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여행 갔다가 어머니가 실종된 거지. 그래도 내일 아침에 신고하면 돼.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돼. 하지만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둘째 효석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막내미 많은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묵으로 동조한 순간 그녀도 공범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을 먹고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증거 자료 모두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녹음기들, 노트, 의사진단서, 그리고 김용만 선장의 연락처까지. 박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노인 유기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침탈 시도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럼 언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식분들이 거짓 실종 신고를 할 겁니다.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리고 할머니,
기부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알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복지센터와 노인복지재단 쪽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게 옳은 일이야. 순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작은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옳은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린 40년치기잖아.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나 무섭긴 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후회는 안 해. 잘한 거야, 미수가. 너는 당당히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지만 오늘따라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7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연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식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종 신고하려고요. 어머니가 어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큰아들의 집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1살입니다. 건강 상태는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큰아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가족들 애타게 찾아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지역 방송국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카메라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있으셔서 저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벽한 위선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불쌍한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 응, 충분히 효자처럼 보였어. 그럼 이제 재산 정리를? 아직은 좀 기다려야지. 실종된 지 얼마 안 됐잖아. 둘째 효석도 집에 왔습니다.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막내 미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형, 근데 정말 괜찮을까? 효석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뭐가? 경찰 조사받으면서 느꼈는데. 혹시 우리 잘못 걸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여행 갔다가 어머니가 실종된 거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증거 없어. 하지만 큰아들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을 거야. 찾아봐야 하지 않아요? 아직은 이르지 않아. 실종 신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가 돌아오실 가능성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인도에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의도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어. 알았어, 형. 한편 순자의 집에서 할머니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뉴스에 나왔더군요. 변호사는 태블릿으로 뉴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눈물 흘리며 어머니를 찾는 자식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연기 잘하네요. 정말 뻔뻔하군요. 저 눈물이 다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7달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기부 서류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55억 전액이죠. 네, 독거노인복지센터에 30억, 노인복지재단에 25억.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100번 나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원룸 계약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입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 충분할 거예요. 변호사는 원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 하나, 작은 주방, 작은 화장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자유가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고소장은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요. 애들이 좀 더 발버둥 치게 놔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은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종된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경찰 수색도 진행되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뭘 찾았어? 통장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세 군데 있네요. 비밀번호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실종 선고되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둘째 효석이 물었습니다. 3등분하면 되지. 미나는? 걔는 반대했잖아. 좀 적게 줘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남았습니다. 막내딸 미나는 혼자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만지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미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순자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차를 마셨습니다. 미수가 얼굴이 많이 편해졌네. 그치, 나도 느껴. 7달 동안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 곧 끝나는 거지. 응, 다음 주면 집에 갈 거야. 집에, 그 집에. 응, 마지막으로 가봐야지. 진실을 밝히러. 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해야 해. 이게 끝이야. 3주째 할머니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갈게요.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의 휴대폰으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 씨가.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엄마야. 어디 계세요? 우리가 찾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넌 날 안 찾았잖아. 어머니? 집에 갈게. 3일 후 저녁 7시. 다들 모여 있어. 효석이도, 미나도.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그게 무슨.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누구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야. 어머니가 살아 계셔. 뭐, 며느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떡하지? 진정해, 일단 생각 좀 하자. 여보, 우리 어떡하는 거야? 어머니가 다 아시면? 모를 거야. 치매 있으시잖아. 그렇긴 하지만 둘 다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히 둘째와 막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효서가 큰일 났어. 엄마가 살아 계셔. 뭐, 어디 계신데? 모르겠어. 3일 후에 집에 오신대. 다 모이래. 형, 우리 들킨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 그날 보자. 막내 미나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3일이 흐르는 동안 자식들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히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순자야, 나 갈게. 조심해, 미수가.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고마워. 정말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친구는 포옹했습니다. 40년 우정의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김용만 선장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시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큰아들의 아파트를 향해, 진실이 밝혀질 그곳을 향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7달 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장은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경찰서에 제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올라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달 만에 돌아가는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법정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식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둘째 효석과 막내 미나, 그리고 며느리 안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넷 모두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엄마. 막내 미나가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그 목소리에 눌려 다시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큰아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너희가 날 걱정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할머니는 가방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TV를 켰습니다. 자식들은 이상한 예감에 긴장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왔다. 어머니, 무슨? 입 닥치고 봐. 할머니는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바다 구경 신나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저기 섬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좋죠.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화면에는 어머니를 무인도에 내려놓고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민씨가, 효서가, 엄마를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배가 떠나가는 장면. 혼자 섬에 남겨진 할머니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이게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설명해봐. 이게 뭐지? 저희가 실수로. 실수라고? 할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해안 쪽에 무인도들 많잖아. 거기 중에 하나. 사람이 잘 안 가는 곳 있을 거야. 무인도. 응, 거기 모시고 가서 배에서 잠깐 내리게 하고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거지. 자식들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인도에 버리기로 계획하는 대화. 재산을 논하는 대화. 모든 것이. 둘째 효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막내 미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새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알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7개월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본 게. 응,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 달 만에 다 알았어. 근데 확실히 하고 싶었어. 그래서 7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했지.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다고? 치매, 연기요? 그래, 연기. 나 40년 넘게 장사했어. 사람 보는 눈 있어. 한 달 만에 너희 본심 다 봤지. 어머니, 그럼 뭐,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 줄 알았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들을 꺼냈습니다. 5개의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화분 속에, 시계 속에, 액자 뒤에, 찬장 안에.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한 거야.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걸 기록했어. 큰며느리 안정숙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할머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야.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2달 전에 받은 거야. 어머니, 그럼 내가 치매가 없다는 증거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큰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날 무인도에 버렸는데.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했는데.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어. 너희 대학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집 사주려고. 어머니, 그런 나를, 그런 엄마를 섬에 버렸어. 죽게 내버려 두려고? 둘째 효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너도 찬성했잖아. 형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막내 미나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엄마, 너는 반대했지. 근데 왜 막지 않았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저도 무서웠어요. 오빠들이. 그리고 재산도 탐났지. 죄송해요, 엄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 55억 다 기부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독거노인복지센터랑 노인복지재단에 전액.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저희는 너희한테는 1원도 안 간다. 큰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모셨어. 창고방에 가두고 따로 밥 먹게 하고 외출도 못하게 한 게 모신 거야? 그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했어.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어. 노인 학대로 고소할 수도 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이야. 노인 유기죄. 오늘 밤 경찰서에 제출할 거야. 너희 셋 다. 미나 너도 포함이야. 묵인했으니까. 어머니, 제발. 늦었어. 이미 변호사랑 다 준비했어. 큰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너는 나를 봐줬니? 섬에 버릴 때. 죄송합니다. 너희 인생은 끝난 거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오늘부터 남이야. 어머니,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그 마음을 버렸어.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막내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다시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너희 엄마 아니야.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손자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혁아, 할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혁이. 넌 착하게 자라라. 내 아빠처럼은 되지 말고. 네, 할머니. 할머니는 손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래에서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끝났어요. 경찰서 가시죠. 알겠습니다.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순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식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노인 유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회사는 그를 내보냈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무인도에 유기한 혐의로 3남매가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주도한 장남은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 조치되었으며 며느리 안정숙은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엄마, 도와줘. 너 같은 딸 없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둘째 효석은 사기죄까지 더해져 구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인감을 위조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막내 미나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세 자식 모두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한편 박미숙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방 하나, 작은 주방, 작은 화장실. 전에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할머니는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공간. 자유로운 공간.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차 세트를 놓았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할머니는 독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기부 증서를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돈을. 센터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쓰일 곳에 쓰는 거죠. 이 돈으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센터 안에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이 많구나. 할머니, 앞으로 자원봉사도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요리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르신들께 식사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꺼이요. 40년 넘게 식당 했는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더 드세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할머니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놀러 왔습니다. 미수가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그치? 나도 느껴. 훨씬 편해. 애들은 연락 없어. 가끔 문자 와. 근데 안 봐. 읽지도 않아. 그래도 혹시 순자야, 난 이제 괜찮아. 진짜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미수가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겨냈잖아.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 너 정말 대단해. 두 친구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몇 주 후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손자 준혁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도 보고 싶고 할머니 목소리도 보고 싶어요. 아빠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집이 너무 어두워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눈치챘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오르세요. 나중에 제가 커서 돈을 벌면 할머니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준혁이가.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착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단다. 너는 내 아빠처럼 살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한단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이 궁전보다 좋았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어느 따뜻한 겨울날 오후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막내딸 미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나. 무슨 일이니?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들을 막았어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어요. 그랬어야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나야, 넌 셋 중에서 그나마 양심이 있었어. 근데 그게 더 나빠. 엄마, 양심이 있으면서도 막지 않았잖아. 그게 더 비겁한 거야. 죄송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사람들 다 쳐다본다. 미나는 일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네, 근데 하나 말해줄게. 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후회만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네, 엄마. 가거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할머니는 딸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미나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옳은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복지센터 앞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깨십, 고추. 할머니, 농사도 잘 지으시네요. 그럼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 상추로 쌈밥 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럼 다음 주에 쌈밥 파티하자.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일하는 할머니.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작은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자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텃밭에서 일하고 웃고 떠들었다.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돈은 다 없어졌지만 마음은 더 풍족해졌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다. 7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71살 박미숙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미숙 할머니의 계획과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자식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 하지만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